네, 안녕하세요. 한미일과 중국이 드디어 제대로 한판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둘러싸고 붙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이 사용하는 그 전략 전술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발악, 다시 말하자면 36,000m 상공 위에 그 정지 궤도에 싸위성을 레이더 싸위성을 띄우는 황당한 짓을 하는 그 같은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위성은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해요. 한미일의 그런 삼각체제보다. 그래서 그건 맨 뒤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8월 23일 날 세뇌 탈출 2826탄에서 한국이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 양산에 착수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약 1조 원 9,800억 그 정도 아마 투자하는 걸로 압니다. 그때 제가 이게 아마 한 1개 편대 한 12대쯤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굉장히 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드론을 보관하는 경납고라든지 기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닛 프라이스 드론 자체의 가격은 한 5, 600억 할 것 같거든요. 12대라 그랬을 때 한 500억, 400억 그러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드론들, 그러니까 장기 채공 드론이죠. 이 사진에 보시는 이런 드론은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MQ9이다 그러면은 이제 MQ1 프리데터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 저격, 참수 공격 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통신 감시 정찰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이걸 이제 메일이라 그럽니다. 장기 채공,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무아브가 미국의 MQ9보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한 수 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몸집이 한 20%, 가로도 20%, 그다음에 그 길이도 한 20% 큽니다. 일단 몸집이. 그다음에 이제 공호 중량은 한 15%, 그것도 한 15% 정도 크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한 20% 이상 큽니다. 그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연료와 무장에 있어서는 한 700kg 정도 더 실어요. 그리고 그 엔진 파워가 한 300마력 정도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전기랑 관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묘한 게 우리가 이 발표를 8월에 했는데 일본이 작년 말부터 MQ9B, 즉 우리 무아부와 비슷한 건데 밑바닥에 하나 뭐가 좀 더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속이 늘어나고 또 바다에 관해서 대잠 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가디언 MQ9B를 작년부터 해양작전용인데 이거를 이제 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빠른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MQ9B, 이게 RQ로 썼는데 MQ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작년 4월에 MQ9B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게 10월부터 배치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미 공군이 이거 많이 운영하거든요. 미 공군이 MQ9 쪽을 미 공군이 자기들이 운영할 것들을 미리 뺏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무아부에 해당하는 거가 일본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대를 들어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비행기체들이 보통 최소 단위가 1개 편대 12대입니다. 최소 단위가. 그러니까 일본도 12대 정도. 그럼 한국도 최소 12대. 벌써 24대 됐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시아 최초, 태평양 이쪽 서태평양의 최초로 미 공군이 큐슈 가고시마에 있는 가노야 공군기지에 1개 편대를 배치를 했는데요. 이 미국 쪽은 편대를 따질 때 조금 특수합니다. 이런 것들은 24대도 1개 편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대인지 24대인지 헷갈려요. 이 아시아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자, 시점을 한번 보세요. 22년 4월에 일본이 MQ9을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고 22년 10월에 일본이 첫 배치가 됐고 미국 공군이 1개 편대를 가노야 공군기지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23년 8월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한국판 MQ9B를 배치하겠다고
양산에서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한미일이 손발이 딱딱 맞죠? 예.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국이 이번에 정지궤도에 36,000m 상공 정지궤도에 황당한 위성을 띄워 올렸다. 이것도 아마 국내에서 다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최소 36대를 갖추는 건데 한미일이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을 이게 뜻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무기는 방점이 참수 공격에 있는 게 아니라 감시 정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00m 고도 정도까지 뜨는데요. 한국은 지금 10,000m 정도 보고 있죠. 최대를.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기체의 성격은 13,000, 14,000을 가는데 충분히 가는데 결빙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거가 아마 레이더 같은 데서 열이 많이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이 MQ-9B보다 300kW,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kW 정도 더 쓰거든요. 그러면 300kW 더 발열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뭐 우리 언론에서 찌굿받고 까불고 있는데 어떤 물체를 300kW를 더 쓴다. 300kW면은 커피포트 600개입니다. 예, 커피포트 600개예요. 그 어마무시한 양인데 그 정도 더 쓴다. 그 작은 기체에서 그러면은 그 결빙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아마 그거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아마 해결할 겁니다. 예.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국 무아브의 엔진은 약 1200마력이고 미국 MQ-9 엔진은 900마력입니다. 그러면 이거 20% 정도 기체가 크니까 더 마력이 높은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글라이더 같이 생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글라이더 많이 갖고 놀아봤거든요. 이런 종류의 기체들은 뭐 기체가 좀 커진다고 해가지고 엔진 파워가 그만큼 왕창 더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히 이게 이 날개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양력을 더 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는 300마력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예? 전기 파워 얻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300마력을 이거를 와트로 바꿔보면 약 200kW가 되죠. 그런데 기존 전력을 합치면 이게 총합이 최소 300kW가 넘는다는 거예요. 200kW도 넘어요. 0.76kW니까 1마력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한 220, 230kW거든요. 그럼 330kW 아니에요? 전체가. 그 전에 100kW를 이미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MQ-9에 해당할 때 예. 저는 뭐 특별히 그 비행기가 비행하는 데서 MQ-9보다 더 많이 엔진 파워를 써야 된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300kW, 뭐 330kW, 뭐 400kW 이게 어떤 급이냐? 사드 레이더가 전기 엄청 쓰거든요. 그 사드 레이더의 약 4분의 1입니다. 예. 참고로 이제 좌파가 사드 레이더의 그 전력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드 레이더의 전력 소모량을 영어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 한글로 뒤지면 나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드 레이더 소모 전력 정보가 공개된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ANTPY2인데요. 예, 좀 된 레이더죠. 예, 좀 그런데 우리가 저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데서는 사드 레이더가 600km를 본다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사드 레이더가 뭐 3,000km까지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드 레이더가 모드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종말 단계 모드라 그래서 굉장히 그 해상도를 높여서 짧은 거리를 보는 모드가 있고요. TM이라 그럽니다. 터미널 모드. 또 하나는 전진 배치 모드라 그래 가지고 예. 그 forward basing 모드라 그래요. forward basing 전진 배치 모드라 그러는데 FBM 예,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늘을 맹숭맹숭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 배치 모드로 가게 되면 이게 한 3,000km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모든 ICBM은 만주 내지 동시베리아를 지납니다. 그런데 만주와 동시베리아 상공을 얘가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3,000km를 쏘면.
그래서 ICBM의 상승 단계, 네, 그 지점을 지날 때 아직 ICBM은 상승 단계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그 ICBM의 그 상승 곡선이 있거든요. 비행 곡선이 상승 단계 마지막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르를 때입니다. 그때가. 네. 그때에 이게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ICBM의 궤적이 잘 나와요. 여기서 잡으면. 그러니까 중국 ICBM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팔짝팔짝 뛰는 거죠. 아이, 우리 진평이 아재 또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팔짝팔짝 뛰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참 좋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시 정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1시간 비행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훑을까?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인도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도가 이거를 이제 MQ-9을 운영해 온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22년 8월 기준으로 인도가 누적 3,000시간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훑은 바다의 면적이 누적 3,6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12,000제곱킬로미터를 훑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한반도 인근 해역이 얼마냐? 예, 서해 전체 및 2호도 아래까지가 이게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거 안에는 보하이만도 포함되어 있고, 예, 저 위에 저기 그 평양 앞바다 뭐 신의주 앞바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예, 50만 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남해가 뭐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봐줬고, 동해가 10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65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165만 제곱킬로미터를 인도가 했던 감시정찰 스피드로 훑으려면 140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6대가 출동했을 때 24시간 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해 남해에만 국한하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한 60만 제곱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러면 60만 제곱킬로미터면 50시간이고 2대가 출동했을 때 24시간 비행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잠깐만, 한국만 해도 최소 12대 아니야. 일본도 최소 12대 될 것 같고 미국은 일단 12대인지 24대인지 모르는데 그 정도 되고, 야, 그러면 최소 36대인데 한미일 합쳐서 도대체 이거 갖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일본 게 다 여기 오고 미국 게 다 여기 온다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게 생긴 거 보면 오키나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우리는 제주 아래까지만 가면 되고 또 우리가 서해 뭐 맨 위 꼭대기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또 우리가 동해도 절반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저래 한 60만 제곱킬로미터 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대 출동해서 이게 24시간 비행 쉬운 거니까 2대에 24시간. 그런데 우리가 12대나 갖고 있어. 그럼 나머지 10대 갖고 뭐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널널한 양이죠. 왜 이렇게, 그럼 이런 사정은 일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미국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MQ-9 36대를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서 갖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예. 프리데터 같은 거는 이제 공격용으로 쓰니까 많이 있는데 MQ-9 되면 이거는 통신 감시 정찰에 방점이 찍히는 기계거든요.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게 한미일이 이렇게 갖춰놓고 이거 뭐 하려는 거야? 얘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두 가지 무기의 콤보로 중국이 아작이 날 수 있다. 무슨 조건? 제1도련 동쪽, 대만 동쪽 바다의 제해권 및 제공권. 이건 충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1도련 동쪽으로 잘못 기어 나오면 박살 나는 거죠. 중국 함정은. 못 끼어 나오잖아요. 중국 지금 항공모함도 감히 못 끼어 나오고 저기 남중국해 나왔다 갔다 하고 있죠. 벌써 제1도련 바깥쪽으로 기어 나오려면 작전 반경이 한 1,500km 이렇게 돼야 돼요. 1,500km, 2,000km. 일단 그렇게 안 나와요. 중국 전투기들이. J-20 그 썩음썩음한 엔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제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거리 타격 능력들, 그 뭐 1600km를 가는 그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죠. 1600km를 가는 토마호크를 가지고 오키나와 열도,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괌 이렇게 딱 삼각짐 찍어 가지고 두면 그 안에 중국 배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들은 동쪽, 대만 동쪽에 관해서 제해와 제공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무기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장기체공 통신감시 정찰 드론. 이걸 제가 이름을 BACN이란 단어는 미 공군에서 씁니다. 배틀필드, 전장. 그래서 거기서 BA, C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 다음에 N은 노드, 전장 통신 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UB, 무인 전장, Unmanned Battle, Battlefield, 그 다음에 CSR, Communic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러니까 통신 감시 정찰. 즉 장기체공 통신 감시 정찰 드론, 지금 무하브 같은 거예요. 한국의 MQ9 같은 거. 이걸 제가 UBCSR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이름이 없어서 제가 무슨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는 이 무기 중에 하나 이걸 쓰고 나머지 하나는 이 중거리 타격 능력 MRC. 이때 이제 중거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거리가 아니고 육상 발사, 수상 발사, 잠수함 발사에서는 최장 한 2,500km까지를 중거리로 봐줘야 됩니다. 2,500, 2,700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최장 한 2,500km까지 가는 순항 미사일인데 순항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육상 수상의 이동 표적을 때릴 수가 있어요. 토마호크가 이 기능이 있어요. 고정 표적을 때릴 뿐만이 아니라 이동 표적을 때리는 기능이 있고요. 토마호크가 육상 수상 잠수함 발사가 다 되죠. 그럼 한국 미사일은 어떤데? 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네. 한국 미사일들은 고정 목표만 때립니다. 현무 3개월에 순항 미사일들 500, 1,500 이런 거 다 고정 목표만 때리고요. 이동 목표 때리는 거는 해성뿐일 거예요. 해성대함. 예. 해성 함대함. 한국에서 그럼 이런 거 왜 안 만들었어? 한 1,000km 가서 저 적함들 빵빵 깨는 거 만들면 좋잖아. 예, 지구가 둥글어서 안 만듭니다. 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뭐 다시 제자리로 오겠네. 그런 노래가 있었죠. 지구는 둥그니까 뭐 어쩌고 그런 노래. 예.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몇백 킬로 바깥으로 나가면 통신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순항 미사일이니까 1시간에 뭐 좀 늦게 가면 한 700, 800km, 좀 빨리 가면 한 900km 갑니다. 이 순항 미사일들이. 그러면 1,000km 바깥을 가려면 1시간 이짝저짝 걸린다는 소린데, 예, 1시간 좀 넘어 걸린다는 소린데, 1시간이면은 만약에 걔가 바다에서 빨리 움직이는 배다, 괜찮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벌써 서울서 이제 수원 지나서요, 뭐 평택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1시간이면. 그러니까 목표를 찾지를 못하죠, 미사일이. 미사일 앞에 달리는 레이더가 보통 한 30km, 특히 순항 미사일들은.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것도 지구가 둥글어서 그래요. 한 30m 높이, 그러니까 배에 그 달려있는 레이더 높이를 한 30m로 치고, 그 다음에 그 배 이제 가까이 가면 얘가 이제 그 시스키밍 해가지고 바닥으로 기잖아요. 그게 뭐 수면 위에서 한 10m다 그러면 수면으로 전제로 하면 레이더 높이는 40m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25km 내다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상대방 적 함정에 레이더 사각지대로 해서 접근을 해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한 20-30km예요. 거꾸로 나도 그때 상대방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상대방도 보고 나도 보니까 나도 같이 레이더 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순항 미사일들이 앞에 레이더가 한 20-30k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죠. 네,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K 미사일 중에는 이거를 유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개발이 의미가 없죠. 이게 뭐 500km, 1000km 바깥에 있는 거 어떻게 유도해 주겠냐고요. 고정 목표 딱 그 좌표가 찍혀 있으면 보내겠는데 이게 배라는 게 움직이는 앤데 그래서 한국엔 이런 미사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한국에 토마호크나 제즘 같은 이런 그 이동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중타능 무기, 중거리 타격 능력 무기를 한국한테 안 팔았죠. 대만한테도 안 팔듯이 한국도 안 판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무기 수급 질서의 그런 컨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땅에서 발사하는 거, 배에서 발사하는 거. 그럼 공중 발사는 어때? 예, 공중에서 발사해서 수상, 육상의 이동 표적을 파괴하는데 뭐 900km, 500km, 뭐 300km 가는 무기 우리 갖고 있냐? 한국에는 없습니다. 예, 한국의 타우루스는 고정되어 있는 육상 목표, 그러니까 벙커버스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사거리가 길어지면 뭔가 얘를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비행기가 날아 들어가다가는 상대방 방공망에 걸리니까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없어요. 참고로 제즘 ER, 미국의 제즘 ER은 이제 공대 함인데 이게 현재 사거리가 926km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주 앞바다에서 갈기면 타이페이 앞바다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지금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 초점이 이 중탄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편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 전제, 기본 조건 전제는 뭐냐면 제1도련 동쪽, 대만 동쪽의 바다와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라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중국과 한판 붙을 때 미국이 일본 끼고서 중국과 한판 붙으면 이걸 장악한 상태라면 두 가지 무기가 있으면 중국은 해군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장기체공 통신 감시 정찰 드론 즉 UBCSR. 두 번째는 뭐냐? 중거리 타격 능력 MRC 두 가지 있으면 작살납니다. 왜 작살나냐? 예, 제가 좀 이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